어느 고을에 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남편인 아들은 보찜 장수들인지라 한 번 물건을 발로 떠나면 먼 곳까지 여러 고을들을 떠돌다가 돌아오니 서너 달은 기본이고 반년을 넘게 집을 비우기 일쑤여서 1년에 서너 번 남편들의 얼굴을 볼까 말까 하면서 살고 있으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생갑으로 살고 있는 똑같은 처지였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었으며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후 새로 맞이한 부인인지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친자매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살갑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쌀이 하나도 없이 똑 떨어지자 시어머니가 장터에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사서 주인에게 쌀을 집까지 가져다 주는 돈을 더 쳐줄 테니 오늘 안으로 꼭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하며 쌀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저녁밥을 지어야 할 쌀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옆 동네 총각이 땀을 뻘뻘 흘리며 쌀을 지고 온 것이었다. 이 총각을 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둘 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해서 장가를 아직 못 갔을 뿐 이 총각이 외모도 매우 잘생기고 거기다 밤일을 매우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해 고을 여인들은 모두의 입방아에 오르는 총각이었던 것이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한 이 총각과 잠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고 서로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이전부터 자주 이야기하곤 하던 사내였다. 총각이 쌀가마니를 내려놓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없이 다정해지더니 아이 총각,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우리 집에서 저녁밥 먹고 가세요. 라고 말하니 총각도 끼니를 놓쳐서 너무도 시장에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몇 달 전 시아버지가 사온 귀한 술까지 꺼내 총각에게 대접하였다. 총각은 배도 부르고 기분 좋게 취기가 올라가게 되니 그때부터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며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가 야릇하게 가까워지는 모양새를 보이자 얘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할 일이 많으니 어서 네 방으로 돌아가 자거라. 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는 내쫓아내듯 며느리를 방에서 내보냈다. 시어머니와 총각 두 사람만 한 방에 남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있을 때도 아깝다고 모셔만 두던 새 이불을 급히 폈다. 그러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어머니와 총각은 운우지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방을 몰래 엿듣다가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갖는 운우의 소리를 듣더니 너무도 아쉬워하면서 자신의 방으로 그제서야 들어갔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한 차례 운우를 마친 총각이 소변을 보러 뒷간을 갔다 오다가 쉬기가 더욱 올랐는지 방을 헷갈려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가 자고 있는 이부자리로 거리낌 없이 쓱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며느리와 운우지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며느리도 이 총각과 잠자리가 간절했던 터라 총각임을 확인하고서 바로 받아들이고는 운우를 만끽하였다. 총각이 방으로 돌아오지 않자 밖으로 나가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에서 총각과 며느리의 운우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되어버렸다. 다음날 아침 총각이 새벽 일찍 떠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방 안에서 뻘쭘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슬며시 먼저 말을 꺼냈다. 얘야,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하는 비밀인 것을 알고 있겠지? 그러니 절대로 이 일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알겠지? 라고 시어머니가 말하니 며느리는 씩 하고 웃으면서 내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되네. 동서나 입 밖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하도록 하게나. 라고 능청스럽게 말하였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나이 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다.
이 총각은 매사 느긋한 성격인지라 주변 친구들과 또래의 사내들은 모두 장가를 가서 자식이 이미 한둘인데 거울에서 혼자만 노총각이 되어 한 해 뒤에 나이만 더 먹고 있었다. 일이 되니 가뜩이나 이 총각과 달리 성격이 급한 총각의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서 빨리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이 엄이 죽기 전에 손주 채롱 좀 보자꾸나 라고 닥달하였다. 그때마다 아들은 허허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데 나이 들었다고 저와 인연 맺어질 배필 하나 없을라고요. 라며 아들은 여전히 천하태평에 숨겨둔 신부감이라도 있는 듯 너무도 긍정적이었다. 어머니는 이렇게 몇 달을 매일같이 아들을 볼 때마다 닥달하다. 언제부터인가 연애라도 하는 듯 아들이 기분이 좋아 들떠다니길래 어머니는 더욱더 복장이 터지는지라. 어느 날 하루는 너 이렇게 지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처녀는커녕 과부한테도 장가를 못 가게 된다. 라고 어머니가 언성 높여 말하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며 말하였다. 에이 어머니, 과부라면 제가 오늘 당장이라도 장가들 수 있답니다. 뭐? 뭐라? 정말로? 어머니,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 건너편 최진사댁 옆집에 사는 과부와 당장 내일 아침이면 부부가 되어 있을 수 있죠. 최진사댁 옆집 과부라면 그 돈 많고 젊은 과부 말이냐? 라며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가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 과부에게 장가가면 오히려 잘됐다 싶은 것이었다. 소문에 그 과부는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집안의 3대 독자인 남편이 죽어 자식도 없이 청산과부가 되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그에 모두 돌아가신지라 거울에서 알아주는 부자인 시댁의 재산이 모두 과부의 것이 되었으니 정말로 이 과부와 혼인을 한다면 자기 아들이 오히려 팔자가 피는 셈인 것이었다. 그래? 정말로 그 과부에게 장가가는지 한 보자꾸나. 내가 뭘 하면 되겠느냐. 어머니는 해가 지면 바로 나를 잡으러 쫓아와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제가 하라고 한 말만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게 외치고 저를 쫓다가 제가 사라지면 저녁에 한 번, 밤에 한 번, 내일 아침에 일찍 한 번 이렇게 3번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제가 물어보라고 한 말만 똑같이 반복해서 과부에게 물어봐 주세요. 라고 아들은 말한 뒤 어머니가 해줘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지자 총각은 마을의 큰 길을 허겁지겁 달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화가 난 채 아들인 총각을 뒤쫓아가며 야, 이 녀석아, 장가를 안 가겠다니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냐? 라고 고래고래 큰 소리를 외쳐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장가를 못 가겠다고요. 라고 아들도 어머니에게 쫓겨 도망가며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이렇게 마을을 서너 바퀴 돌며 시끌시끌하게 어머니와 아들이 떠들어대니 마을 사람들 여러 명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 나와서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러다 총각은 어머니를 피해 젊은 과부의 집으로 후다닥 들어갔다. 해가 졌는데도 마을이 큰 소리로 시끌시끌하자 마당으로 나와서 총각과 그 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듣던 과부는 총각이 자신의 집으로 불쑥 들어오자 어머, 총각,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아, 저 좀 숨겨주세요. 도와주시면 그간 댁에서 해오던 일을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품삯을 받지 않고 해드릴게요. 이 말을 듣자 과부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숨겨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총각이 시킨 일은 우직하고 성실하게 잘해주어서 마음에 쏙 들었는데 한 달을 공짜로 일해준다니 과부의 입장에선 잘된 일 같아서였다. 잠시 숨겨주었다가 마을 사람들 돌아다니지 않는 새벽에 내보내면 되겠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총각의 어머니가 과부의 집으로
허겁지겁 들어와 물었다. 우리 아들이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어제 저희 집에 일하러 온 이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돌려보낸 총각의 어머니는 밤이 되자 또 과부의 집으로 들어와 또 물었다. 우리 아들이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기 오지 않았어요. 총각의 어머니가 돌아가자 평소에도 궁금한 건 못 참는 이 과부는 자신의 방에 숨어있던 총각에게 물었다. 들어보니 총각의 어머니는 장가를 안 간다고 해서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총각은 장가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던데. 그게 말하기가 창피해서. 말해봐요. 제가 도움될지도 모르잖아요. 제가 장가 가는 방법을 몰라서 갈 수 없다는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혼인을 한번 해본 제가 알려드릴까요? 총각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과부는 호응해 주었다. 과부는 혼인을 하고 남편과 첫날 밤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였고 총각은 아무것도 모른 척하면서 이것저것 남녀의 정을 나누는 이야기를 물었고 과부는 총각과 둘만이 있는 한방에 이런 대화들이 오가니 예전 신혼의 첫날 밤과 같이 점점 자신도 모르게 과부의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를 눈치챈 총각이 글쎄 말로만 듣는 거로는 잘 모르겠네요. 라고 실망한 듯 말하니 과부는 그렇다면 직접 알려주겠다며 갑작스레 총각의 품으로 달려들었고 총각도 얼커니 하며 달려드는 과부를 끌어안았다. 그러더니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이미 방 한쪽에 깔려있던 과부의 이부자리로 들어가 밤이 지나 새벽이 올 때까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다. 이리 되니 과부는 총각을 새벽에 내보내기는커녕 피곤해 지쳐 두 사람은 뒤엉켜 한 이불에 함께 자버리게 된다. 아침이 되자 아들이 일러놓은 대로 총각의 어머니는 또 과부의 집으로 찾아왔다. 과부는 허겁지겁 문 앞에 나가 매우 당황하게 되었다. 없어진 아들을 찾는다며 마을 사람 여러 명과 함께 온 것이었다. 우리 아들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요? 아니요,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총각의 어머니는 순식간에 과부의 방을 벌컥 열었다. 그러자 속옷 차림으로 코를 걸며 과부의 이부자리에서 자고 있는 총각이 보여지게 된다. 이 광경을 함께 온 마을 사람들 모두 보게 되니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총각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 어느 고을에 수절하고 있는 젊은 과부가 있었다. 이 과부는 나이 많은 남편의 후초로 들어간 것이었는데 시집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였고 슬하에 자식도 하나 없었다. 하지만 사별한 남편이 고을에서 재물 좀 가진 부자였기에 집과 땅을 과부에게도 유산으로 챙겨주어서 힘쓰는 일에 필요한 머슴 하나쯤은 부려가면서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식도 없이 늙었는데 재물까지 없으면 내 말년 행색이 너무도 초라할 게야. 라며 자신의 형편 안에서 악착같이 아껴가면서 재물을 모았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부리는 머슴의 1년치 봉급인 세경까지도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이유를 대며 마구 깎아버리니 이 머슴은 화가 나서 지금도 싼값에 일을 해주는 것인데 더 깎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이 과부 집에 머슴살이를 그만두게 된다. 그러자 과부는 아쉬울 거 없다며 새로운 머슴을 구하게 되었는데 젊은 과부가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는 머슴을 찾는다 하니 혹시나 젊은 과부를 품어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찾아온 나이든 호라비들만이 세경을 적게 요구하며 이 집에 머슴이 되려 하였는데 이마저도 너무 비싸다며 과부는 모두 거절하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과부의 집에 머슴을 하려 하는
사내가 없다가 젊고 건장한 사내 하나가 머슴살이를 하겠다며 과부의 집에 찾아왔다. 이보게, 총각. 그런데 세경은 얼마나 받기를 원하는 것이오? 소문을 익히들어 알겠지만 난 세경을 조금밖에 못 준다네. 라고 퉁명스럽게 과부가 물으니 네 마님 알겠습니다. 전 세경은 한 푼도 주실 필요 없고요. 밤에 불을 켜줄 초 3개만 매일 주신다면 마님의 집에 기거하며 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사내는 말하였다. 그러자 과부는 매우 기뻐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매일 밤마다 머슴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머슴이 내는 신음소리가 한참 동안 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째 밤마다 계속 일이 반복되자 저 총각이 밤새 촛불을 켜놓고 뭘 하는 거지? 수상해. 라고 과부는 머슴의 행동이 점점 궁금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밤중에 머슴의 방을 문구멍을 통해 몰래 훔쳐보았는데 머슴은 과부가 준 초 3개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에 절은 옷을 벗고 목욕물을 가져와서 남녀의 잠자리에서나 낼 듯한 거친 숨소리를 크게 내면서 한참 동안을 온몸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고 씻었다. 그리고는 이불에 들어 누워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었다. 이를 본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과부는 생각하였다. 이상한 총각이 들어왔구만. 하지만 세경 안 주는 게 어디야? 그런데 다음 날부터 과부는 머슴의 방에 불이 켜지고 거친 숨소리가 들리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또다시 머슴의 방을 엿보게 되었다. 그렇게 매일 밤 엿보기 시작하여 일주일이 지나자 과부는 젊은 머슴의 몸을 더 오래,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날부터 머슴에게 초를 3개 더하여 6개를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 되니 머슴의 방은 밤이 되면 대낮같이 환해지게 되었고 과부는 촛불이 꺼질 때까지 머슴을 몰래 훔쳐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으나 누워 있어도 탄탄한 젊은 머슴의 몸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과부는 머슴의 방을 몰래 엿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머슴의 방을 거세게 열어 제꼈다. 이보게 총각, 대체 매일 밤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과부가 묻자 방에 누워 중얼거리고 있던 머슴이 일어나더니 마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매일 밤이면 올해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목욕 재개하고서는 깨끗한 이불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라고 머슴은 능글스럽게 둘러대듯 말하였다. 그러자 과부는 울상이 되어 머슴을 와락 끌어안으면서 이보게 총각, 농사고 뭐고 오늘 밤 나부터 좀 살려주게나. 라고 말하자 머슴도 기다렸다는 듯이 과부를 안아주었고 이 둘은 새벽이 될 때까지 운우지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 후 계속해서 며칠을 과부와 이 머슴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과부는 이 머슴에게 흠뻑 빠져 머슴이 자신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세경을 고을의 다른 머슴들보다 2배나 더 주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내일이 딸만 5이었던 최진사가 말년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다. 이 아들이 한 달 후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기에 최진사는 혹시나 먼 길을 가는 동안 아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 되어 주변 고을에서 가장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보게, 내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무탈이 다녀올 것 같은가? 그것이 말입니다. 이거 참, 뭐 안 좋은 게 있는 건가? 어서 말해보게나. 대감마님, 제가 점을 쳐보니 이번에 아드님께 과거에 급제하실 걸로 보입니다. 허허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일세.
그런데 애군이 함께 끼어 있어 타지에서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 그럼 어쩔 수 없군. 이번 과거엔 보내지 말아야 하겠군. 이게 또 이번에 과거를 보지 않으면 아드님은 영영 과거의 급제를 못하는 운인지라. 하하, 이를 어쩐다. 대감마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과 나이며 체격이며 비슷한 양반인 총각을 한 명 구해 아드님과 함께 한양으로 보내되 과거를 보는 날 전까지 이 총각이 아드님 행세를 하게 하고 아드님을 수발들은 하인으로 보여지게 한다면 이 애군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진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행랑방에 기거하는 머슴으로 보이는 총각 하나를 불렀다. 이 머슴은 최진사가 알고 지내던 양반의 아들인데 집안이 몰락하면서 부모 형제들은 모두 죽고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전락하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자신의 집에서 머슴처럼 집안일을 시키고 있었다. 이번에 내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데 함께 가거라 라고 말을 꺼낸 최진사는 점쟁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네가 이리해 준다면 밖에 나가서 가정도 끓이고 살 수 있게 돌아오면 내가 가진 땅을 좀 떼어주마. 그리 해주겠느냐? 정말이십니까? 네네, 그리 하겠습니다, 진사 어르신. 두말 않고 이 머슴은 최진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주 전에 이 머슴이 최진사가 찾아갔던 점쟁이를 찾아갔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불행한 일만 겹치는 자신의 운세가 어찌 될지 궁금해 자신이 모아둔 세경을 모두 탈탈 털어 점을 쳤는데 이보게 조만간 한양 갈 일이 생길 것이네. 그리 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네. 그래야 자네의 불행이 끝날 게야. 라고 점쟁이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후가 되어 최진사의 아들과 머슴은 한양으로 올라왔다. 과거 시험이 있기 전날 밤에도 최진사가 하란 대로 옷차림을 바꿔 입은 최진사의 아들과 머슴은 밖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박하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간 길이 엉뚱한 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지나가는 행인도 잘 보이지 않는 밤중이 되어버렸다. 그때 덩치가 산만하고 험악하게 생긴 사내 셋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그중 한 명이 과거 시험 보러 온 선비인가? 라고 선비 차림을 한 머슴에게 물었다. 그렇기는 한데 그게? 라고 머슴이 머뭇머뭇 대답하자 사내 셋은 곧바로 커다란 가죽 자루를 꺼내더니 머슴을 획 하고 가볍게 들어올려 자루에 넣었다. 그러더니 머슴 차림을 한 최진사의 아들에게는 넌 그냥 보내줄 테니 어서 썩 꺼지거라. 포도청에 알리거나 하면 알지? 라고 겁박하였다. 그러자 최진사의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다. 혹시 총각 보쌈인가? 이리 보쌈 당하면 다 죽는다던데? 이놈의 점쟁이 불행이 끝난다는 게 죽는다는 건가? 라고 자루 안에서 생각한 머슴이 이보시오, 난 과거를 보러 온 선비가 아니라오. 사실 가지 있던 머슴이 라고 말하자 사내들은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도착하기도 전에 저승 구경할 게야 라고 겁박하였다. 한식경쯤 후 어딘지도 모를 곳에 도착하여 자르를 풀어주자 머슴은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휘둥그레지게 어마하게 큰 집에 들어온 건 한밤중인데도 알 수 있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로 저승으로 가게 될 테니 하라는 대로 잘 하라고 라는 말을 남기고 사내셋은 사라져버렸다. 머슴은 바로 집안에 요정이 하라는 대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어느 방 안으로 들여보내졌는데
그곳에는 비단금침 3이불이 깔려 있었고 주안상과 함께 젊은 여인이 하나 앉아 있었다. 여인은 아무 말이 없이 이 머슴에게 술을 여러 잔 따라 주었는데 머슴은 아까 저승 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사내들의 말이 떠올라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연거푸어 받아 마셨다. 긴장이 좀 풀리자 이내 취기가 확 오른 머슴은 가까이 다가온 여인의 얼굴을 보게 되자 너무도 아름다운지라 그래? 어차피 죽게 될 거라면 이리 총각으로 죽을 수는 없지. 이 판사판 나도 모르겠다. 라고 결심한 뒤 여인을 끌어안고 이불 위로 올라갔다. 여인도 기다렸다는 듯이 머슴을 안고 함께 몸으로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내 시간이 좀 지나자 호응 정도가 아니라 여인은 머슴을 끌어안고서 기다려왔다는 듯이 자신의 욕정을 마음껏 채우는 것이었다. 시간이 더 지나도 계속해서 여인은 욕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자 머슴도 아직 남은 기운도 많은데 잘됐다 생각하고 오늘 밤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인과의 운우지정을 이어갔다. 시간이 흘러 여인이 잠자리에 만족한 것처럼 보이자 깊은 밤이 지나 새벽닭이 울고 있었다. 머슴은 모든 힘을 짜내서 바로 쓰러질 정도로 녹초가 되어버렸다. 곧바로 머슴은 여인에게 총각보쌈을 잘못해왔다고 생각하면서 목숨이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하여 자신은 과거 벌어온 선비와 옷을 바꿔 입은 그 집 머슴이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종이 문 밖에서 마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옵니다. 라고 말하자 여인은 쪽진 머리를 하고 비녀까지 꽂더니 머슴을 향해 은근한 미소를 짓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이를 본 머슴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혼인을 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일이할 수 있다면 혹시 과부? 그럼 처녀들 시집 보내기 전 과부 되지 말라고 한다는 내가 아는 총각 보쌈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건 무슨? 그렇게 중얼중얼 말을 하다 머슴은 기운이 빠져 기절하듯 이불로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보니 자신이 어젯밤 자루에 담겨졌던 그곳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금덩이가 7개 쥐어져 있었다. 자신이 어젯밤 과부와 나누었던 운우지정의 횟수만큼 말이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제가금지법이 시행되어 재혼을 못하게 된 양반과 여인들이 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을 보쌈해 하룻밤 욕종을 채우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머슴은 과거에 급제한 최진사의 아들과 돌아와 기분 좋게 최진사에게 약속받은 땅에다 집까지 더하여 얻게 되었고 한양에서 얻게 된 금덩어리로 장사를 시작하여 큰 돈을 벌고 양반 신분도 복권되어 그토록 소망하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행운을 쭉 이어서 얻게 되었다고. 어느 마을에 청산 과부가 있었다. 사별한 남편이 알아주는 양반집에다 부자였기에 남겨준 유산도 많았고 그 자색 또한 매우 아름다운지라 한 중매쟁이가 자주 이 과부의 집에 들러 재혼 자리를 소개하였는데 이 과부가 사별한 남편을 잊지 못해 늘 그리워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수절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사별한 남편과 비슷한 신랑감들을 소개하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듣지도 않았는데 제게 사내는 돌아가신 서방님 뿐이에요. 라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중매쟁이는 재혼 자리를 소개하러 이 과부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과부의 집안에서 나오는 건넌마을 총각과 마주치게 되었다. 아마도 과부의 집에 물건을 갖다 주고서 나오는 모양새로 보였다. 저 총각 보면 볼수록 잘생겼단 말이야. 재물만 좀 있어도 들어오는 혼처가 넘쳐나서 혼인할 처자를 고르고 골랐을 텐데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해 혼이 날 수 있을지. 라고 중매쟁이는 총각이 지나간 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중매쟁이에게 번뜩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과부의 집에 올 때마다 이 집 문 앞에서 저 총각을 자주 마주친 것 같단 말이야. 이거 과부와 총각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원. 그래, 오늘 만나면 과부를 살짝 말로 떠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부를 만나러 들어갔다. 그리고는 과부에게 신랑감 몇 명을 소개하다가 은근슬쩍 말을 꾸며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다 건넌 마을 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홍기가 찼는데도 장가를 못 가서 밤이면 매우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자랑하듯이 말하기를 이 집 과부인 마님이 어느 날 일하러 온 자신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자신과 잠자리를 갖자고 유혹하여서 하는 수 없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더군요. 그 총각 한 말이 거짓이겠죠?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서 혼담이 들어오는 마님이 그렇게 자존심 상한 행동을 했을 리 없잖아요. 라고 물으니 과부는 기분이 상해 흥분한 얼굴로 말하였다. 이럴 수가. 내가 그랬다고 그리 말하던가요? 일이 더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렇죠. 사별한 서방님만 그리워하는 마님이 가진 것도 하나 없는 가난한 총각과 그랬을 리 없죠. 라고 중매쟁이가 말하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 말이에요. 그 총각이 집에 올 때마다 내게 가까이 다가와 추파를 던지고 나를 한 번이라도 품고 싶어 안달이 나서 잠자리를 가져준 것뿐인데 어찌 이리도 수치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라고 과부는 말하였다. 이렇게 중매쟁이는 과부와 총각의 사이를 알게 되자 과부가 정말로 원하는 신랑감은 젊고 잘생긴 건넌마을 총각임을 깨닫고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느 거울에 최진사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늦둥이 딸이 있었는데 이 막내딸을 최진사는 너무도 아끼는지라 남녀 질세 부동석이지. 내 예쁜 딸을 사내놈들이 보고 감히 흑심을 품지도 못하게 귀하게 키워야만 하겠어. 그리고 내 막내딸만 바라보는 좋은 신랑감과 혼인을 시켜줘야지. 라고 결심하고서는 홍기가 꽉 찰 때까지도 사내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막내딸을 홍기가 찾아 최진사는 막내딸을 불러 물었다. 얘야, 어떤 신랑감을 원하느냐? 애비가 네가 원하는 신랑감으로 꼭 혼인시켜주마. 라고 묻자 막내딸은 수줍게 말하였다. 아버지, 전 제가 첫 경험인 순결한 사내가 제 신랑감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버지가 사내와는 말 한마디도 섞지 못하게 하며 키우셨잖아요. 네 말이 맞아. 내 그리 꼭 해주마. 우리 딸도 그런 것처럼 신랑도 혼인하고 첫날 밤이 첫 경험인 사내여야만 우리 딸과 완벽하게 천생연분이 되는 것이지. 이라고 말한 뒤 최진사는 곧바로 중매쟁이를 불러 주변 소문과 평판을 두루 알아보고 여자 경험이 없는 아주 순진한 신랑감으로 꼭 골라야만 할 것이네. 알겠는가? 라고 말하며 막내딸의 신랑감을 찾게 하였다. 석 달 후 최진사가 원하는 신랑감을 중매쟁이가 찾았다며 소개하였고 최진사는 흐뭇해하며 한 달 후에 이 신랑감과 혼례를 치러주게 되었다.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어 막내딸은 신방에서 신랑의 얼굴을 처음 보았는데 어머니에게 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외모가 좋은지라 너무도 기분이 좋았다. 담소를 나누던 신랑과 신부는 밤이 깊어져 조용해지자 불을 끄고 첫날 밤의 운우지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신부는 신랑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끌려
서서히 흥분이 오르면서 두 사람의 잠자리는 점점 더 무르익어 갔고 신부는 첫날 밤 잠자리에서 절정의 황홀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막내딸은 화가 많이 난 채 신랑 옆에서 시중을 들고 심부름도 하는 하인을 불렀다. 네가 서방님 옆에 붙어 계속 시중 드는 종이렸다. 네, 시모님, 그렇습니다요. 언제부터 서방님 옆에서 시중을 들어왔느냐? 서방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쇠내가 곁에서 보필하였습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잘 알고 있겠군. 서방님께서 기생집을 출입한 적이 있느냐? 아니요, 그러신 적 없습니다. 늘 글공부만 하신걸요? 그렇다면 정분이 통하는 여인이 혹시 있느냐? 아니요, 시모님. 쇠내 서방님께서 어떤 여인과도 정을 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막내딸은 불같이 하인에게 화를 내면서 어허, 네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더냐? 서방님이 여인과 정을 나눈 적이 없다는데도 이리도 밤일을 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더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하인은 그제서야 일을 하러 가면서 서방님이 혼인 전 여색에 깊이 취해 살았던 걸 이리 철저히 숨겨봐야 사내는 근처에도 가본 적 없다 하는 아시마님이 첫날 밤 잠자리를 갖고서 서방님의 과거를 바로 안다는 건 아시마님도 서방님과 첫날 밤이 첫 경험은 아니란 말인데 역시나 성인 군자만이 성인 군자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옛말이 정말 맞는 것이었구나. 라고 웃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하인의 혼잣말처럼 최진사의 막내딸도 최진사 몰래 자신의 집에 하인들 중에 젊고 잘생긴 하인들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든 잠자리를 가져왔으니 신랑과의 첫날 밤은 첫 경험이 당연히 아니었다. 시기가 이미 되었는데도 몇 년째 하위관직에 머물러 있는 한 선비가 있었다. 그로 인해 선비 본인도 실망이 컸으며 온 집안 사람들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어느 날 선비의 부부가 함께 외출한 뒤 집으로 돌아오다가 선비의 상급자로 높은 관직에 있는 분을 우연히 만났다. 선비와 부인은 인사를 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인이 선비에게 슬며시 물었다. 그런데 대감, 우리가 인사드린 저분 풍채도 몸도 좋아 보이네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리 되는 걸까요? 맞소 부인, 자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법이지요. 사람들이 정승과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는 그 몸이 크고 무거워진다 말하지 않소. 그만큼 관직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몸도 커지게 되는 것이니 그런 말이 있는 것일 테지요. 아, 그렇군요, 대감. 이 일이 있은 뒤 몇 달 후에 선비는 드디어 그렇게 기대하던 높은 관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며칠 동안 축하해주러 인사를 오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게 되었고 선비와 부인은 매우 기쁘게 손님을 접대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더 기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대감이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몸이 커졌겠지? 그렇다면 대감의 그것도 따라서 커졌을 테니 손님들의 방문이 끝나는 날에 잠자리에서 확인해 봐야지. 라고 부인은 흐뭇하게 상상하였다. 며칠 후 축하 손님들이 발길이 끊기고 밤이 되자 부인이 안방에 비단 금침 세이브를 깔고 잠자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었다. 선비는 축하객들의 며칠간의 방문으로 피곤했지만 자신의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애써준 부인이 고마워 부인의 의도에 자연스럽게 호응하여 주었고 오랜만에 부부는 잠자리를 함께하여 운우지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부인이 너무나 실망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대감, 이전에 관직이 높아지면 몸도 커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대감의 그것도 함께 커졌을 텐데. 이상하게도 지금 제 느낌은 이전의 잠자리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자 선비는 답답하다는 듯 말하였다. 어허 부인,
내 관직이 높아지게 되니 내 몸이 그에 따라 커졌다는 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라오. 몸이 이리 커지면 당연히 그것도 커지게 되는데 집안의 첩들은 이것을 바로 느낄 수 있으나 부인은 이를 느끼기가 어려울 것이라오. 이 말을 듣자 부인은 다시 물었다. 대감, 첩들도 느끼는 것을 내가 왜 느낄 수 없다는 건가요? 선비는 웃으며 부인에게 설명하였다. 자, 잘 들어보시오 부인. 남편의 지위가 올라가면 부인의 지위도 남편에 따라 올라가게 되는 법이니 부인의 몸도 당연히 커지고 잠자리에서 내 것이 커졌다는 걸 부인이 느낄 수가 없는 것이라오. 첩들이야 부인과 달리 남편의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라 첩들의 몸도 커지질 않을 테니 잠자리에서 내 것이 커진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부인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실망하여 서방님 출세시키느라 난 고생만 하고 첩들만 좋은 일 시켜주게 되었구나 라고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부잣집 아들인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는 그 외모가 매우 수려하고 뛰어난 언변의 성품도 좋은지라 여인들이 한번 보기만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좋은 집안에서 사이로 들이려 하였다. 하지만 이 선비는 3년 동안 혼인을 2번이나 하고도 호라비가 되어버렸는데 2번 다 혼인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아내 모두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사별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이 선비에게 혼인하려는 처자가 고을에서 하나도 없게 되었다. 선비는 안 되겠다 싶어 사주와 점괘를 잘 맞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선비님은 부인 없는 팔자예요. 당연히 자식도 없지요. 저 정말이요? 어찌 방법이 없겠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참... 그것이 무엇이오? 사례는 잘 알 테니 알려주시오 제발. 과부와 혼인하시오. 그것도 선비님처럼 2명의 남편을 잃은 과부로다 말이오. 그러면 부인을 잃지 않고 자식도 얻을 수 있단 말이오? 네, 그렇죠. 단 혼인 전에 선비님의 집안이나 배경을 모른 채 오직 선비님만을 보고 과부가 먼저 잠자리를 갖자 청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선비는 고을 안에서 수소문하였지만 2명의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과부는 찾기가 어려웠고 찾았어도 나이를 많이 먹어 아이를 갖기는 어려운 과부들이었다. 선비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먼 고을까지 구석구석 수소문하였더니 석 달 후 드디어 조건에 딱 맞는 젊은 과부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과부도 선비와 마찬가지로 3년 사이에 2번을 혼인하였는데 2번 모두 남편과 석 달도 안 돼 사별하였던 것이었다. 슬하에 자식도 없다고 듣자 마음이 급해진 선비는 곧바로 하인도 대동하지 않고 행색도 평범하게 하고서 과부를 만나러 갔다. 이 과부가 매일같이 마을 입구에 있는 남편의 묘지에 간다고 들었기에 선비가 그곳에서 가보니 마침 그곳에서 슬픔에 겨워 통곡하는 여인이 보였다. 선비는 자신이 찾던 과부임을 직감하고서 바로 달려가 과부의 옆으로 가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였다. 갑자기 나타난 사내가 옆에서 울고 있으니 과부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저 누구시기에 제 남편의 묘자리 앞에서 이리도 슬퍼하시는 건가요? 이전에 제 남편을 잘 아시던 분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아내와 얼마 전 사별하여 그 슬픔이 컸는데 부인이 이리 남편의 묘 앞에서 애통해하는 걸 보고 따라서 통곡한 것이지요. 라고 선비는 말하더니 더 크게 말을 이어갔다. 아내가 밤이면 내 건망증이 심한 걸
그리도 책망하였는데 애통하구나. 이제 그런 사람을 어찌 만난단 말인가. 이 말을 들은 과부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선비님의 건방증을 아내가 책망하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이, 제가 양기가 매우 강한지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잠자리를 가지고 바로 또 한 번 잠자리를 가지려 하면 아내는 방금 전 잠자리를 가졌는데 바로 또 하시는 거냐며 책망하였는데 그때마다 저는 방금 전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소. 라고 말했었지요.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묘지 쪽만 보고 통곡하던 선비를 자신과 마주보게 하였다. 그리 되자 선비는 이 과부의 얼굴을 제대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과부의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워 호랍이 발자만 면하자 생각하고 찾아온 선비는 과부에게 단번에 홀딱 반하게 되었다. 과부도 선비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되니 그 외모에 홀리고 선비가 방금 말한 아내와의 이야기에 감추고 있던 욕종이 솟아남을 느끼더니 이리 우연히도 저와 같은 홀로 된 상처를 가진 선비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과거의 인연으로 통곡하는 것을 멈추고 새 삶을 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저희 집이니 함께 가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수줍어하면서 말하자 저도 그리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어서 가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대화를 밤새 나누도록 합시다. 라고 선비도 대답하였다. 이 둘은 과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자리를 바로 가지게 되었고 저녁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한다. 어느 부잣집 젊은 과부가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워 중매쟁이를 통해 재혼저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왔으나 사별한 서방님을 잊지 못해 수절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옆집의 그 일대 고을에서 유명한 기생이 살고 있어 많은 선비들이 그 집을 매일같이 들락거렸다. 하루는 과부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미모가 너무도 뛰어난 젊은 선비를 보았는데 옆집인 기생의 집으로 급히 들어가는 것이었다. 과부는 무언가 홀린 듯 선비를 따라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방문 틈으로 선비와 기생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는데 이 젊은 선비가 기생과 보자마자 곧바로 운우지정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모두 보고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방금 훔쳐보았던 젊은 선비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끓어오르는 음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서서히 흥분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코로 신음소리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를 억지로 감추려 하다 목구멍이 턱 막혀서 말을 하면 할수록 콧소리만 나오게 되었다. 그때 그날도 재혼자리를 소개하려고 이 과부의 집에 들른 중매쟁이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이유를 물었지만 과부는 콧소리만 낼 뿐 말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과부는 말을 못하게 된 이유를 글로 써서 겨우겨우 알려주었더니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중매쟁이가 걱정하지 말라며 말하였다. 결국은 젊은 사내를 갈구하다 일이 된 것이니 실제 젊은 사내와 잠자리를 갖고 흥분이 절정에 이른다면 바로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오. 네, 당장 알아볼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그런 뒤 중매쟁이는 옳거니 생각하고 윗마을에 힘이 좋아 잠자리를 가지는 여자들은 모두 만족했지만 정작 너무도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총각을 바로 찾아갔다. 중매쟁이는 총각에게 과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과부와 하룻밤 잠자리를 가져주길 부탁하였다. 그렇게 그날 밤 곧바로 과부와 총각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총각이 과부를 보자마자 그 미모에 매료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 잠자리에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하니 과부는 그 흥분이 서서히 올라 절정에 달하게 되어 흥분과 함께 나오던 콧소리는 순식간에 멈추어지고 드디어 말문이 트여서 그대가 명이 내어 내 병을 이리 단번에 고쳐주다니 라고 큰 소리를 외쳤다. 일이 되고 나니 젊은 과부는 수저를 그만두고 이 총각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나이든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늦은 나이에 부인과 사별하고 매일같이 외로움에 힘들어지자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인을 후초로 들이게 되었는데 이 부인의 자색이 매우 아름다운 걸로 거울에서 유명하였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을 얻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최진사가 갑자기 병석으로 누워 앓다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니 최진사의 젊은 부인은 졸지에 자식이 없는 청산과부가 되어버렸다. 그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이 과부마님이 남편인 최진사를 잊지 못해 제가 하지 않고 수절하며 지낸다는 소문이 돌자 최진사와 나이가 비슷한 부잣집 호라비들이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넣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매쟁이를 통해 재혼 자리가 들어올 때마다 과부는 제게 사내는 돌아가신 서방님 뿐이랍니다. 라며 모두 거절하는 것이었다. 일이 되자 고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 과부마님의 수절을 진심이라며 칭송하였고 중매쟁이들도 재혼 자리를 이 과부에게 소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옆 고을의 최진사의 친구이자 호라비인 박생원은 이전부터 과부의 미모에 홀딱 반하여 속으로만 연모하고 있었는데 최진사와 사별한 뒤부터는 바로 자신의 부인으로 들이고자 지금까지 1년이 넘게 공을 들이고 있었다. 박생원은 자신의 집 여종과 하인을 시켜 수절하며 힘들게 지내는 과부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1년 동안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그렇게 박생원은 이제 과부에게 들어오는 혼담도 없고 자신이 과부에게 환심도 샀다고 자신하고서는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넣었다. 그런데 과부는 자신에게도 혼담을 넣은 다른 호라비들과 똑같이 제게 사내는 돌아가신 서방님 뿐이랍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중매쟁이를 통해 듣게 되었다. 실망한 박생원은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신을 거부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직접 묻고 싶어 과부의 집 앞까지 갔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과부집 담장을 몰래 넘어가는 것이었다. 도둑이 들었다 생각해 놀란 박생원은 과부에게 병고가 생길까봐 자신도 담을 넘어 들어가 과부가 기거하는 방 앞에서 부인,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온 거 같소. 어서 나와 함께 밖으로 피합시다. 라고 외친 뒤 바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과부를 데리고 나가려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과부의 이불을 먼저 냅다 걷어 올렸는데 이불 안에서 자신이 1년 동안 과부의 집에 심부름을 보내온 자신의 집 젊은 머슴이 살려달라며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며 박생은은 황당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고 한다. 알고 보니 과부가 자신의 집 젊은 머슴과 눈이 맞아 몰래 잠자리를 가지려고 1년 동안 수절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들어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해 온 것이었다.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기다리다가 그만 혼기를 놓치는 바람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매자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그 신랑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게 되었다. 어느 날 하루는 중매쟁이가 처녀를 찾아왔는데 이 처녀가 신랑감을 매우 가리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에 아예 4명이나 되는 신랑감 단자를 가지고 방문하였다. 자, 낭자, 신랑감들에 대해 한번 들어보구려. 첫 번째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서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두 번째 총각은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소문이 난 무인이지요. 중매쟁이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는 이내 처녀의 얼굴 표정을 잠깐 보았더니 처녀의 눈치는 두 총각 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말을 바꾸었다. 다음 세 번째 총각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쪽으로 비옥한 농토를 가진 부잣집 아들이랍니다. 아무리 날이 가물러도 그 부잣집 논에서는 항상 수확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은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은 해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이지요. 뻗어나온 양근에 돌이 가득 담겨진 주머니에 끈을 걸고서는 허리를 돌려주면 그 돌주머니가 머리 위로 넘어서까지도 돌아가게 하는 그런 청년이지요. 낭자, 들어보니 어떻소? 이 네 명의 신랑감 중에서 낭자의 배필감을 한 명 선택해 보구려. 중매쟁이는 이렇게 신랑감들을 소개하면서 처녀에게 이 네 명 중에서 신랑감을 골라보라고 재촉했다. 중매쟁이의 설명을 모두 듣고서 처녀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대답하였다고 한다. 공부를 많이 해서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너무 넓기에 아내를 고생만 시킬 거고, 말을 잘 타고 활도 잘 쏘는 무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지요. 저수지 아래쪽에서 좋은 논을 가졌다고 한들 물이 마를 수밖에 없는 흉년에 들게 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테고요.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고서 머리 위까지 돌릴 수 있는 그 강한 청년이 제 마음에 꼭 든답니다.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는 늦은 나이에 딸 하나를 얻게 되었는데 그 뒤로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어 고을에서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 그렇기에 이 막내딸이 자신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복동이라며 너무도 예뻐하였다. 시간이 흘러 막내딸이 시집 갈 나이가 되자 최진사는 막내딸을 불러 물었다. 아가, 어떤 신랑감과 혼인을 하고 싶으냐? 네가 원하는 신랑감과 애비가 연을 꼭 맺어주도록 하마. 그러시면 아버님, 저는 아랫마을 김첨지 댁의 도련님이 제 낭구님이 되었으면 해요. 김첨지의 아들이라면 김첨지는 아들이 한 명인데 그 얼굴은 기생 오래비같이 희멀겋게 생겨가지고 한량 중에 한량인 그 녀석 말이냐. 네, 아버님. 전 고을에서 제일 잘생긴 그 선비님과 꼭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최진사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딸이 너무도 소원하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김첨지의 막내 아들과 혼인을 진행시키게 되었다. 김첨지는 가뜩이나 집안은 기울어져만 가는 중인데 아들인 선비는 글 공부를 이미 때려치우고 먹고 놀기만 하면서 돈을 써댔다. 여자를 밝혀 기생집은 기본에 처녀건 과부건 하루가 멀다 하고 고을에 이 여자 저 여자를 건드리고 돌아다니니 골치가 아팠는데 최진사가 혼담을 넣자 이거 잘됐다 싶어 최진사에게 대릴서위로 보내버렸다. 그런데 혼인을 하더니 여전히 먹고 탱자탱자 놀기만 하는 건 바뀌지 않았는데 여자는 오로지 최진사의 막내딸인 부인만 바라보며 한눈도 안 팔고 지내는 것이었다. 그러니 막내딸은 신혼에 매일매일이 행복해 항상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서너 달이 지나자 최진사는 놀고 먹기만 하는 사위가 밉상으로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사위인
선비를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하였다. 선비는 그래도 부인과의 관계가 너무도 좋고 지금은 처가댁에 얻어먹는 처지라 매번 꾹 참아 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는 역시나 사위의 얼굴을 보자 없던 성질이 올라와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보게, 자네는 잘하는 게 뭔가? 그렇지. 혼인 전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가며 돈을 쓰는 재주 하나만 타고났지. 으이그. 장인어른, 그렇긴 한데 말씀하신 그깟 재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지요. 라고 선비는 그날따라 장인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이었다. 뭐라? 큰 돈을 벌어?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한 푼도 번 적 없으면서 어디 한번 벌어와봐. 내 재산의 10분의 1만 벌어와도 내가 자네에게 큰 절을 할 테니 말일세. 장인어른, 대신 딱 3번만 제가 요청하는 돈을 빌려주십시오. 제가 그 돈을 빌려 말씀하신 재산을 만들어 올 테니까요. 그래, 그리 해주마. 대신 못하면 네 발로 우리 딸 곁에서 떠나주는 걸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재산을 벌어가지고 오면 따님 위에 다른 여인이 제게 생겨도 아무 말씀 안 하셔야 합니다. 알았네, 알았어. 근데 한 달 안에 해야만 하네. 그 안에 꼭. 네, 장인어른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30냥만 먼저 내어주십시오. 선비는 장인이 내어준 30냥을 가지고서는 웃음 띤 얼굴로 길을 나섰다. 그러더니 이웃마을로 한다름에 해가 넘어갈 때쯤 도착하더니 조그마한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 다짜고짜 하룻밤만 묵어 가기를 청하였다. 이 집은 어느 젊은 과부의 집이었는데 선비가 그곳을 찾아간 이유가 이 과부가 겉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부자라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 선비는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과부가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하여 그 가난을 벗어나는 게 소원인지라 나이가 매우 많은 부자의 죄치자리로 들어가 살았는데 몇 년이 지나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서 재산과 땅을 매우 많이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서 조용히 살았는데 집도 방 하나 있는 집에 살고 행색도 수수하게 하고 다녔으니 주변 사람들은 이 과부가 건넌 마을의 땅 부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제가 다른 곳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밤이 이리도 깊어가는데 길을 잃어 이리 하룻밤 댁에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아, 저희 집에서요? 안 돼요. 저희 집에는 저 혼자 살아서 방도 한 칸밖에 없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방 안 한쪽에서 눈만 좀 붙이다가 가면 안 될런지요. 내 열량 드리겠소. 그 말을 듣자 잘생긴 선비가 돈까지 준다니 과부는 홀리듯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사정이 딱하니 저는 바느질 할 게 많아 동이 틀 때까지 옆에서 깨어 있을 테니 그리 하세요. 그렇게 선비는 과부의 방에 들어가 눕게 되었다. 그러다 동이 틀 무렵 밤새 바느질하던 과부에게 넌지시 말을 걸었다. 이보시게, 그게... 네? 선비님,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니라오. 어려워 말고 말씀하세요, 선비님. 저 혹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것이요? 네, 맞아요. 수절하며 반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답니다. 내가 낫지 않는 병이 있어 몇 년째 좋다는 의원을 만나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 오늘 유명한 점쟁이를 만났는데 남편과 사별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과부의 손을 잡으면 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데 20냥 드릴 테니 한 번만
잡을 수 있겠소?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말도 안 된다 여기면서도 손 한번 만지게 하고 수문양이면 그게 어디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더니 선비에게 허락하였다. 그런데 선비는 과부에게 스문양을 준 뒤 과부의 손을 만지려고 하다가 손이 닿자마자 수절하는 부인에게 이보다 더하면 안 되지. 드린 수문양은 그냥 가지시오. 이리 말하더니 쏜살같이 과부의 집을 나서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과부는 황당해하면서도 선비가 손을 제대로 만지지도 않았는데 젊고 잘생긴 사내와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기자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일주일이 지난 후 과부의 집에 선비가 또다시 방문하였다. 오늘 또 연량 드릴 테니 오늘 밤 또 묵어 갈 수 있을까요? 과부는 전에 봤던 선비인지라 흔쾌히 저번과 같이 자신의 방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다. 이날도 동이 틀 무렵이 되자 선비는 과부에게 말을 꺼냈다. 부인의 손을 잡았는데도 내 병에 차도가 없어 점쟁이에게 오늘 물어보니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50냥을 드릴 테니 혹시 해줄 수 있겠소?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또 혹하여 제가 선비님의 병을 고쳐드리기 위함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허락하였다. 그런데 선비는 과부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입술이 살짝 닿자마자 수절하는 부인에게 이보다 더하면 안 되지. 드린 50냥은 그냥 가지시오. 라며 저번처럼 과부의 집을 떠났다. 이번에 과부는 잘생긴 이 선비와 입을 맞춘다는 생각에 너무도 행복해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날부터 과부의 생각에는 이 선비가 계속 맴돌기 시작하였다. 꿈에서도 나오고 밥을 먹으면서도 떠오르고 처음으로 사내가 보고 싶고 그리워지게 돼버린 것이었다. 과부는 한 주 정도 지나면 다시 선비가 자신의 집으로 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선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다 20날이 지난 어느 날 선비가 과부의 집에 방문하였다. 그날 과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선비를 마중하였다. 오늘 또 연량 드릴 테니 하룻밤 또 묵어 갈 수 있을까요? 과부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방으로 들인 뒤에 전에 없던 음식도 차려 저녁 식사를 선비에게 대접하였다. 그런데 저녁을 잘 먹은 선비의 얼굴이 매우 어두워지는 것이었다. 부인과 입을 맞추었는데도 내 병에 차도가 아직 없네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또 물어봤더니 그게 참... 뭐라 있나요, 선비님? 말씀해 주세요. 부인과 잠자리를 가져야만 한다고 하네요. 네? 잠자리를요? 너무도 어려운 부탁인 줄 알기에 200냥을 드리도록 하겠소. 부탁드리오. 선비님, 병부터 고쳐야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불이 나게 허락하였다. 그러더니 방에다 어디에서 구했는지 새 이불까지 까는 것이었다. 그런데 막상 깔아놓은 새 이불로 과부와 함께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소. 드린 200냥 그냥 가지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자 선비와의 잠자리를 갖게 되어 기뻐 흥분한 과부는 선비님, 병을 얼른 고치셔야지요. 어서요. 하며 재촉하였지만 아니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이오. 그러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과부는 갑자기 주신 돈 안 받겠어요. 아니, 선비님, 병을 고쳐드리고 싶은 이 마음이 제 진심이니 전에 주신 돈도 모두 돌려드릴게요. 됐지요? 어서 오세요. 라고 과부는 다급하고 숨이 넘어가게 말하였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소. 여인의 수조를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거늘. 그러면서 선비가 방을 나서려고 하자 다급해질 대로 다급해진 과부는 아이고, 제가 가진 재산 모두 선비님께 드릴게요. 그럼 제 마음 믿으시죠?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과부에게 땅 문서를 모두 받은 뒤에서야 이부자리로 들어가 과부와 운을시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과부는 오랜만에 잠자리, 그것도 젊은 사내와 처음으로 잠자리인지라 새벽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운운시정을 나누었다. 다음날 아침 과부는 선비에게 이제 자신은 빈털털이라며 선비의 첩으로라도 데려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선비는 재물을 취하려고 한 일이었지만 과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모함을 깨닫고 이 과부를 장인 어른인 최진사에게 말하며 첩으로 당당하게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최진사가 요구한 재산을 선비가 한 달 안에 불려와 가져왔으니 약속대로 최진사는 선비에게 큰 절을 올려야만 했다고 한다.